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전방 부대에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존심 싸움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고 마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씁쓸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년 10월 강원도 화천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져올 무렵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 연병장에는 40여 명의 병사들이 K2 소총을 든 채 정렬해 있었다. 민간 인출입 통제선 바로 너머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이 산골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과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총원 43명, 현재원 41명. 열외 2명, 휴가 2명. 이상 아침 점호 준비 끝. 중대 선임하사의 우렁찬 보고가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보고를 받는 당직 사관, 일소대장 한유진 중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168cm의 훤칠한 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녀의 존재감은 계급장을 떼고 보아도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ROTC 임관 3년차, 그녀는 사단 내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열한 병사들의 발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병사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점호 시간은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율과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무언의 시험에 가까웠다. 세 번째 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이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지목당한 김민준 상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상병. 김. 민. 준. 전투와 끈. 규정대로 다시 묵도록. 한중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팩트를 전달할 뿐이었기에 더욱 서늘하게 들렸다. 매듭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 야지 기동 시 수풀이나 철조망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사소한 부주의가 작전 실패와 전후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훈련소에서 배우지 않았나?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언제나 이처럼 전곡을 찔렀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규정에 기반했기에 병사들은 그저 복종할 따름이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중대의 전반적인 군기는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지만 그만큼 병사들의 정서는 메말라갔다. 한유진 중이라는 이름은 곧 완벽과 긴장의 동의어가 되었다.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척박한 환경, 고된 훈련보다 때로는 사람 하나가 주는 압박감이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행정보급관이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오후에 신임 하사 1명 전입 온다. 너희들보다 어린 여군이니까 괜한 생각 말고 군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도록. 알았나? 또 여군 간부? 식당 안이 잠시 술렁였다. 한유진 중이라는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 또 다른 여군, 그것도 초임 하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새로운 불씨는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 아니면 함께 얼어붙게 될까? 병사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우려가 동시에 스쳤다. 오후 2시 중대장과 함께 행정반에 들어선 신임 하사는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단결.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로 전입을 명받은 하사. 입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 긴장감 속에서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동그란 눈. 160c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아담한 체구의 전투복이 조금 커 보였다. 경례를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살짝 떨렸지만 그 모습에는 꾸밈 없는 풋풋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등장은 무채색의 행정반에 예상치 못한 색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외근에서 복귀한 한유진 중위가 행정반 문을 열었다. 단결. 일소대장 복귀했습니다. 중대장님 특이사항. 보고를 이어가던 한중위의 말이 잠시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그 시선을 느낀 이 하사는 온몸의 근육이 굳는 것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 자세를 취했다. 단결. 하사 이하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중위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신임 하사의 모든 것을 뜯어보는 듯 했다. 살짝 큰 전투복,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전투와 두려움과 의지가 뒤섞인 눈빛까지. 행정반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한중이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날카롭고 냉정한 평가일 터였다. 그러나 한중이의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의외의 것이었다. 고생했겠군. 이 하사. 부대까지 올라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옅게나마 인간적인 온도가 스며 있었다. 자신 또한 겪었을 첫 부임의 막막함과 긴장감을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을 선택한 후배를 향한 아주 작은 연대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하늘 하사는 부대 생활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먼저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작업 중인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했고 식사 시간에는 메뉴에 대해 제잘거리며 딱딱한 분위기를 풀었다. 그녀의 순수한 호의에 병사들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그녀를 편안한 누나이자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변화의 바람은 한유진 중위에게서 불어왔다. 한중위는 여전히 이 하사를 공적으로 대했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이 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그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줘봐. 통신 장비 결합에 서툰 이 하사에게서 수화기를 뺏어든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정확한 절차를 시연해 보였다. 질책보다는 가르침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뒤처지는 이 하사의 옆에 나란히 붙어 뛰며 말했다. 호흡이 너무 빠르다. 보폭을 줄이고 페이스를 유지해. 시작부터 오버하면 완주 못한다.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한적한 주말 당직 근무에서였다. 행정반에는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이 하사였다. 저중위님,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한중위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블랙만 마신다. 아, 제가 바로 타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 하사 근무에 집중하도록. 차가운 벽에 부딪혔지만 이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의 질문을 꺼냈다. 중위님은 군 생활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솔직히 가끔은 무섭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이 하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기는 군대고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가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가족과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교범처럼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법한 단단한 신념이 박혀 있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된다.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편견과 싸우려면 우리 스스로가 2배, 3배 더 완벽해져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일 틈 같은 건 없어. 이 하사도 그걸 명심해야 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피와 땀으로 체득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중위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중위님처럼 단단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한유진 중위가 오랜 시간 둘러왔던 방어막을 아주 조금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던 김민준 상병이 순간 고개를 들었을 정도로 그것은 낯설고도 의외의 풍경이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순찰 준비나 하도록. 한중위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행정반의 공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를 넘어 서로에게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이자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중이의 가르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 하사의 밝은 에너지는 한중이의 강직함에 스며들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병사들은 한중이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음을 피부로 느꼈고 덕분에 중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이 온화한 부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은 종종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견고했던 신뢰에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 전방 부대에게 명절은 평일보다 더 지루한 시간일 뿐이었다. 휴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은 생활관에 갇혀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추석 당일 당직 사령의 임무는 한유진 중위에게 주어졌다. 명절까지 부대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최근 부드러워졌던 그녀의 신경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었다.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중대장의 아이디어 하나가 이 무료함과 긴장감을 깨뜨렸다. 전 중대원 13시 30분까지 활동복으로 환복 후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중대장의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1회 수색 중대장배 추석맞이 씨름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이벤트였다. 상품은 3박 4일 포상휴가증, 병장 상병 그룹, 일병 이병 그룹에서 각각 우승자를 뽑는다. 포상휴가라는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귀찮음은 순식간에 승부욕으로 변모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흙먼지를 날리며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행정반에서 근무를 서던 이하늘 하사가 구경을 나왔다. 남자들의 힘과 기술이 부딪히는 원초적인 경기에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중대장에게 달려가 해맑게 외쳤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중대장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그녀의 참가를 허락했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이하늘 하사의 낭낭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연병장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막 20해를 넘긴 앳된 얼굴의 여군 하사에게로 쏠렸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독 맑고 깨끗해 보였다. 중대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띄었다. 부대 단합이라는 명목하에 벌인 일이었기에 분위기를 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이었다. 오, 이 하사. 자신 있나? 삿바 잡으면 남자 여자 없는 건데. 재미있어 보입니다. 꼭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가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주변의 병사들도 이하늘 을 외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상대를 물색했다. 마침 첫 판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구석에서 구경만 하던 김민준 상병이 눈에 띄었다. 이 하사와 체격이 비슷해 보였다. 좋아. 김민준 상병 나와라. 신임 하사님께 씨름의 기본을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한판 붙어봐라. 딴 다치게 하진 말고. 김 상병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씨름판 중앙으로 나섰다. 간부, 그것도 여군 간부와 몸을 맞대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이겨도 져도 찝찝한 그야말로 최악의 대진이었다. 하사님 살살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상병님. 이 하사는 해맑게 웃으며 어설픈 자세로 삿발을 잡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요령없이 무작정 힘만 쓰기 시작했다. 으쌰. 기압을 넣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김상병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과 씨름하는 듯한 느낌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상병은 적당히 힘을 쓰는 척하다가 스스로 슬쩍 넘어져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행정보급관이 소리쳤다. 이 하사,
그렇게 무작정 당기기만 하면 안 돼. 상대 중심을 무너뜨려야지. 왼쪽으로 살짝 돌면서 상대 오른발을 내 왼발로 걸어봐. 안다리 걸기. 이 하사는 그 말을 듣고 번개처럼 기술을 시도했다. 김상병이 방심한 틈을 타 어설프지만 정확하게 다리가 걸렸다. 하는 순간 김상병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다. 결과는 이하늘 하사의 승리. 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환호했다. 이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동그래진 눈으로 넘어진 김상병을 바라보다 이내 아이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김민준 상병님을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삭막했던 부대 씨름판은 졸지에 이하늘 하사의 씨름 교실로 변모했다. 상병장들은 저마다 나서서 이 하사에게 밧다리, 덕거리 등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었고 놀라운 습득력을 보인 그녀는 연이어 몇몇 병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그야말로 명절의 축제였다. 연병장의 소라는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한유진 중위의 귀에도 들어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반 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사들과 한데 어울려 흙바닥을 뒹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하늘 하사의 모습이었다. 한중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가 이 하사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엄격한 자세와 병사들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하사는 계급과 직책을 모두 잊은 채 그저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보였다. 한중위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간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다. 그때 한중위를 발견한 중대장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한중위 마침 잘 왔다. 우리 이 하사가 씨름에 소질이 있어. 장교의 실력으로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어떤가? 중대장의 가벼운 제안에 한중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직 근무 중입니다.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나. 명절인데. 잠깐이면 돼. 후배랑 몸도 좀 부대끼면서 친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 됐습니다. 차가운 거절에도 중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을 선동했다. 야, 너희들도 중위님이랑 하사님이랑 붙는 거 보고 싶지 않냐? 네, 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함성과 기대에 찬 시선이 일제히 한중위에게 쏠렸다. 이 하사 역시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위님, 저랑 한판 해주십시오.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한유진 중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여기서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고지식한 상관이 될 뿐이다. 최근 이 하사 덕분에 겨우 쌓아 올린 유연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부대원들과 진정으로 융화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옷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몇 분 후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한유진 중위가 연병장에 다시 나타났다. 168cm의 다부진 체격. 평소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이 하사의 아담한 체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누가 보아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병사들은 당연히 한중위의 압승을 예상했다. 중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지. 두 사람은 삿발을 맞잡았다. 시작 신호와 함께 한중위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 하사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 하사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병사들에게 배운 대로 몸을 낮추고 중심을 지켰다. 한중위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 하사는 몸을 살짝 틀며 방금 배운 기술 중 하나인 밧다리 걸기를 시도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있던 한중위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다.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연병장에는 1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이겼다. 이하늘 하사님이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극적인 장면에 모두가 열광했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후배에게, 그것도 힘과 기술의 상징인 씨름에서 단 일격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판 더. 게임이 끝났음을 알리려던 중대장의 말을 끊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즐거움이나 유희가 아닌 승부욕과 오기만이 가득했다. 연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의 환호성을 거두고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하사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저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혹시 괜찮으니 잡기나 해. 한중위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한중위도 신중했다. 하지만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녀의 몸을 경직시켰다. 반면 이 하사는 긴장했지만 여전히 배운 기술을 구사하는 데 집중했다. 몇 번의 힘겨루기 끝에 또다시 이 하사의 발기술이 한중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쿵. 두 번째 패배. 이번에는 환호성 대신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운 탄식과 침묵만이 흘렀다. 한유진 중위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중대장이 급히 둘 사이를 막아섰다. 자, 여기까지. 오늘 씨름대회 우승은 우리 이하늘 하사다. 다들 박수. 어색한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중대장을 밀치고 이 하사 앞에 섰다. 3세판이다. 마지막 한 판 더 해.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하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위님. 제가 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중위는 이 하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삿발을 쥐어주었다. 하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공포에 질린 이 하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삿발을 잡았다. 마지막 세 번째 판. 한중위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이 하사를 들어 올리려 했다. 으드득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분노로 서두른 나머지 하체가 불안정했다. 그녀의 다리가 순간 풀리며 두 사람의 몸이 엉킨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두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다. 이번에도 역시 한유진 중위가 아래에 깔려 있었다. 3연패. 그것도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완벽하고도 무참한 패배였다. 한중위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이 하사가 걱정되어 중위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낸 뒤 손에 쥐고 있던 삿발을 이 하사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뻣뻣하게 굳은 걸음으로 생활관 건물을 향해 사라졌다. 뜨거웠던 축제는 끝났다. 연병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침묵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만이 감돌았다. 한유진 중위가 던진 삿발은 흙먼지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생활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병장의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터져나오던 환호성과 웃음소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그 중심에 망연자실 서 있는 이하늘 하사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40여 명의 병사들 뿐이었다. 축제는 끝났다. 아니, 파티는 끝났다. 이제 곧 날아올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자, 다들 그만 해산.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개인 정비하도록.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명절의 즐거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종류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씨름판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하늘 하사는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즐거웠던 놀이가 어째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없이 다정했던 선배가 왜 저토록 차가운 분노를 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차올랐다. 하사, 이리 와봐.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그녀를 불렀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냥 명절에 다들 좀 예민해서 그렇다. 한중이도 기분 풀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것은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이 사태의 원흉 중 한 명인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에 가까웠다. 이하늘 하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중대장도 그녀도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병사들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한유진 중위는 당직 사관실 문을 걸어 잠갔다. 창밖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손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는 흙먼지가 군데군데 묻고 눈가가 붉게 충혈된 낯선 얼굴이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깊은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래 단 한순간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장교라는 이유로 존경받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잠을 줄여 법규를 외웠고 비번 날에도 개인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한유진 중이라는 이미지는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런데 오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어쩌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후배의 손에 의해 자신이 이끌어야 할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이 하늘의 해맑은 웃음, 병사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 회로가 끊어졌다. 이 하사의 행동은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의 근간인 상명하복과 위계 질서를 무시한 하극상이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기만 행위였다. 감정적인 보복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는 삼류 장교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정당한 무기는 바로 규정이었다. 그래, 규정과 원칙.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될 터였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낸 뒤 책상에 앉아 육군 복무규율과 각종 내규집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 부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한유진 중위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특히 이하늘 하사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 침묵은 차라리 폭언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 마침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날 아침 점호는 지옥 그 자체였다. 이전에 한중이가 날카로운 메스였다면 그날의 그녀는 모든 것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버릴 듯한 전자현미경이었다. 일병 박철민. 방탄피 내부에 긁힌 자국. 즉시 교체하도록. 사유서 제출. 상병 이진우. 총기 멜빵끈 보풀. 군인에게 총기란 생명이다. 자기 생명을 이따위로 관리하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회 구보 실시. 사소하다 못해 트집에 가까운 지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연병장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병사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이하늘 하사. 네. 중위님. 부사관의 임무 중 하나는 병력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 바로 뒤에 서 있는 김민준 상병의 전투와 코 부분 광택이 죽어 있다. 어젯밤 전투와 수입 상태를 직접 확인했나? 어제 저녁 점호 시 확인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한중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부사관의 확인이란 건성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 시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네의 안일한 생각 하나가 소대원 전체의 군기를 해이하게 만든다. 오늘 일과 종료 전까지 부사관의 지휘 감독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A사 용지 5매 이상 자필로 작성.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진 중위의 모든 레이더는 오직 이하늘 하사에게만 집중되었다. 이 하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토시 하나, 문장 보호 하나까지 검열당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그녀가 인솔하는 작업 현장에는 불시에 나타나 안전규정 미준수, 작업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심할서를 요구했다. 이 하사가 숨쉬는 것 외의 모든 행동이 지적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간부들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다. 중대장이 직접 한중이를 불러 타일렀다. 한중이, 이 하사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신임 하사인데 좀 봐주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 한중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중대장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와 규정에 따라 부하를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임 하사이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추후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에 부당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히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완벽한 논리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의심을 공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철벽으로 완벽하게 방어했다. 규정과 원칙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그녀 앞에서 중대장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병사들은 한중이의 분노가 언제 자신들에게 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인 이하늘 하사를 은연중에 피하기 시작했다.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하늘 하사는 부대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다. 한때 부대의 비타민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이 하사는 큰 용기를 내어 한중이의 독신자 숙소를 찾아갔다. 중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서 작업 중이던 한중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용무가 있다면 내일 행정반에서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추석 때 일 때문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이 하사의 업무상 과실과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와 연관시키지 말도록. 이제 그만 나가보게. 차가운 거절. 그것은 이 하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한유진 중위의 숙소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하늘 하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잠이 들면 한중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는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오면 지옥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얼굴은 창백하게 말라갔다. 훈련 중에는 집중하지 못해 아찔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치거나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이하늘 하사는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대장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대 전출 요청서였다. 중대장은 놀란 눈으로 서류와 이 하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하사 이게 뭔가?
자네 지금 진심인가?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이 하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이 부대에서 한유진 중위님 밑에서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고 중대장에게 애원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물로 토해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중대장실의 두꺼운 문을 넘어 복도까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중대장은 복잡한 심경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이 자신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명절날 재미삼아 벌인 씨름대회가 두 젊은 군인의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유진 중위를 설득하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규정과 원칙으로 무장한 그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재능 있고 밝았던 한 명의 부사관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알겠네. 일어나게. 중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내가 대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하늘 하사의 전출이 결정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야만 한유진 중위의 분노도 그리고 이 부대를 짓누르던 지독한 긴장감도 끝날 터였다. 이 하사가 부대를 떠나는 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병사들과 눈인사를 나눈 뒤 짐을 싣고 온 군용 트럭에 말없이 올라탔다. 그녀가 탄 트럭이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한유진 중위는 행정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하늘 하사가 떠나자 거짓말처럼 부대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한유진 중위는 더 이상 병사들을 사소한 이유로 닥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임무와 규율에만 충실한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결코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 하사라는 태양이 사라진 자리는 한중이라는 얼음이 다시 채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연민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아니었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한유진 중위도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그녀는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전역 신고를 위해 대대장실을 찾았을 때 대대장은 넌지시 그녀에게 물었다. 한중위, 후회는 없나? 그 질문에 한유진 중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유진 중위가 전역하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났다. 부대는 새로운 간부들이 전입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하늘 하사가 우리 부대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출은 임시 발령이었고 원소속 부대로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이제 정말로 예전에 밝고 활기찼던 부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복귀 당일 병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하늘 하사를 기다렸다. 마침내 중대장의 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얼굴선과 짧게 자른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한때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공허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단결. 하사 이하늘. 금일부로 원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중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예전에 상냥하고 조금은 어설펐던 말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화는 복귀 첫날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군기 지도는 과거 한유진 중위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혹독했다. 김민준 상병. 관물대 정리 상태가 이게 뭔가. 내가 가르친 군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오늘 밤새워서라도 다시 해놓도록. 박일병. 경내 구호에 정신이 빠져 있다. 군기가 빠졌다는 증거다. 오늘 내 동기들 전원 저녁 식사 후 정신교육 실시한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유진 중위의 유령이 빙의된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한 군인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죽여버린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늘 누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 앞에는 그저 이하늘 하사라는 이름의 완벽하지만 무자비한 지휘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불침번 근무를 서던 김민준 상병과 그의 후임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유진 중위님이 그립습니다. 후임의 말에 김 상병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다. 그분은 적어도 원칙이라는 게 있었지. 무서웠지만 틀린 말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사님은 그냥 우리를 부수는 것 같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유진 중위의 엄격함은 부대를 지키기 위한 강직한 신념이었음을. 그리고 그 신념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그들 모두의 어리석음과 방관이었음을. 부대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2018년 가을의 그 뜨거웠던 씨름판과 얼음과 불꽃처럼 달랐지만 한때는 서로를 비추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